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회자분이 소개해준 경상대학교에 근무하는 서영석입니다. 제가 이 강연이 있다는 걸 이제 마이다스 IT에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가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경상대학교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진주에 있습니다. 저는 진주가 진해 옆인 줄 알았더니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적경 근처에 있는 지리산 위치가 오래 있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이게 어떻게 되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CA 쪽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거 관련되는 거라서 제가 그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좋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이제 오늘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들고 온 내용은 이제 열교환기 개통인데 우리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수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아까 비디오에 보니까 전부 관련되는 게 이제 구조 해석이라든가 고체 관련한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분야는 이제 유체와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열과 관련되는 것들, 운동학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기계공학 분야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산업체에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중에서 거의 60, 70%가 이 분야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먹거리를 창출하는 게 IT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을 보면 우리나라의 한 60, 70%가 이런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열심히 지금 땀 흘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야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개의 분야가 있는데 구조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들고 오는 건 열유체 쪽 관련 쪽인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그 분야로 들고 왔는데 오늘 여기서는 수치 해석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연료체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아마 제가 오늘 얘기를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이제 그 CFD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그 CAE 쪽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가서 힘들지만 꼭 현장에서 한번 적용해보는 기회를 꼭 가지십사 하고 이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계공학 분야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내가 이 정치색을 꼭 빼고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1945년도에 해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유교가 이제 5년 후에 일어나고 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던 자산의 거의 95%가 완벽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메가드 장군이 한국전 그 작전을 끝내고 돌아가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나라가 앞으로 국가적인 기능을 하려면 100년 걸릴 거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그만큼 유교 4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전체 리소시스가 완벽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1950년부터 지금 이제 2020년 정도 되니까 한 70년 되죠, 그죠? 7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위에 있는 부모님이라든가 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나라를 일궈 세웠는 이 모습을 보면 저도 오늘 파괴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있고 전부 간판을 보니까 어디서 전부 본 간판들이에요. NS 쇼핑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마이다스 IT라든가 이렇게 전부 정말 대단한 기업들로서 이렇게 좀 건물이 형성되어 있는 거 엄청 놀랐는데 이렇게 산업이 크게 된 거에는 상당히 인력이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냥 노가다 하는 인력 가지고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여됐는데 이 전문 인력들이 자기 혼자만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적으로 잘 굴러가야 되고 만들어지고 열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숨은 공로자가 있다면 제가 감히 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쪽,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계공학 분야는 특히 뭔가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아까 저 문도 자동차 문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거 한번 실험하려고 그러면 자동차 문 하나 만들려면 저게 얼마냐?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번 모갑을 한번 떠가지고 만들어 보십시오. 5천만 원 이상 들어요. 한번 부숴버리고 그래서 테스트를 좀 하고 뭔가 불만족한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또 만들어가 또 해야 될까 조건을 바꿔서 그런 걸 몇 번 하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번 만들 때마다 얼마나 시간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기계공학 분야는 뭔가 한번 해가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에서 돈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선진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 기계공학 분야라는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 뭐 대표적으로 기계공학 분야에서 대표적인 장치가 이제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가 지금은 뭐 내가 잘 모르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를 거의 중앙에 따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그 분야에 있어가 아니라 제가 실제 타보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일본은 예전에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1870년도부터 이미 외국에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공짜 기술들을 어마어마한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같이 개발을 했고 그게 1870년대하고 지금으로 보면 200년 전 아닙니까? 2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디벨롭을 했고 우리는 불과 아까 얘기했는데 70년 동안 디벨롭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화공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1970년대입니다. 70년 되면은 지금 하면 한 40년도 안 됐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일본을 따라갔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이거를 따라갈 수 있고 시행착오를 시간을 줄이고 돈을 줄이고 그러면서 시행착오 수만금 하면서 개선해서 지금의 이제 제네시스 같은 자동차가 나오게 된 거는 그 안에 숨은 공로자가 어마어마하게 숨은 공로자가 바로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숨들어 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계공학을 그야말로 아까 얘기대로 돈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종닥거리면서 밤을 새는 것들을 또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IT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중화공업이 정말 세계가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 컴퓨터 ADD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을 좀 받고 가셔가지고 하나의 그 메신저가 돼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기여를 해주시면 우리나라 기계공업이라든가 기계 산업이 훨씬 더 4차 산업과 연계돼가지고 훨씬 더 뛰어난 세계적인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들고 들어온 이 열교환기는 내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CA라든가 CFD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툴입니다. 목적이 아니거든요. 항상 이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목적인 것처럼 이것만 완벽하게 다루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넌센스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툴이고 내가 툴이라는 건 뭡니까?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더 편한 툴이 있다든가 더 낫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바꿔가면서 내 목적을 빠른 시간 내에 더 완벽하게 수행하는데 하나의 작은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이 CFD라는 것들은 항상 그런 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기계 장치를 갖다 디자인한다면은 이 툴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어요? 물론 손발도 중요하지만은 뇌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마일스톤을 분명하게 잡고 가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그 툴을 내가 어떤 걸 쓸 거냐, 어떻게 완벽하게 쓸 거냐, 최적화시켜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러려면은 기계공학에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예요. 다이나믹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A라는 문제가 딱 주어지면은 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이 툴을 이용해서 저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 문제에서 중요한 벡터가 뭔지 여러 가지 인덱스를 뽑아내야 돼요. 저 문제에 연관시켜가지고 관련되는 인자들을 저 문제에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인자들 중에서 중요 인자가 뭔지, 내가 불필요한 인자는 없애버리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인자 중에서 불필요한 인자가 있으면 빨리 날려버려야 되거든. 그 불필요한 인자를 끌고 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일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자들은 빨리 날려버리고 중요한 인자를 중심으로 끌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A라는 문제가 있으면 이것저것 날리다 보면 중요한 인자 한두 개만 내가 해결하면 되겠다 이러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있잖아요. 그냥 엑셀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도.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모든 인자를 내가 다 끌고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그랬던 그 CA 가지고도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거를 어느 인자를 날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는 다이나믹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나믹을 모르면은 중요한 거를 뭐가지고 치고 나머지 짠짠한 거 끌고 갔다가 그 문제가 그렇게가 해결했는 것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CA를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솔루션을 풀겠다 이러면 이건 하나의 툴에 불과하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에 중요하게 미치는 인자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중에서 중요한 인자만을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러면 엑셀로도 되고, 뭐 엑셀이 좀 부족하면은 엑셀은 이터레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매트랩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또 매트랩으로 좀 안 되면은 이런 이제 CFD로 아니면 CLE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시골대학에 제 근무하지만 그분이 제가 있는 근무하는 경상대학교 옆에는 창원이라는 기계공단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동남권 기계공단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련되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 봤거든요. 개발했는데 보면은 대체로 보면 전부 뭐냐면 현장에서 문제를 맞아떨리는 것들을 중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생각보다가 그냥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CFD나 CA나 그럴싸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쫓겨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은 챙겨야 될 인자가 몇 개가 없는 걸 가지고 굳이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다 보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중요한 거가 아니니까 다 날리고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끌고 가다 보면 그 문제를 의외로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도 풀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안 되가 또 더 하다 보면은 그때는 시간을 조금 더 주면은 뭐 조금 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또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계공학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먼저 다이나믹을 꼭 먼저 한번 챙겨봐라. 챙겨보고 그 다이나믹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이나믹에 미치는 인자들 중에서 불필요한 인자는 가급적 좀 줄이고 이런 CFD나 CAE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은 훨씬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고 여러분들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데이트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열병학기 시간이 많이 감춰져서 열병학기 관련한 것들을 내가 이제 들고 왔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들고 왔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교에 있는 수업들은 좀 딱딱하잖아요. 딱딱한데 저도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이나믹 위주로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비주얼 위주로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발표자도 뭐 이렇게 패스틱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이 이 분야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지금 오전에 배웠던 이런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이런 툴들, 우리 기계공학에서 많이 쓰는 툴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거는 엑셀. 그 다음에 엑셀의 최대 단점이 이터레이션이 안 돼요. 이터레이션을 해보려고 그러면 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매트랩을 하면 웬만하면 또 다 이해돼요. 또 매트랩을 안 되면은 이제 2차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1차원 매트랩이라든가 엑셀 같은 건 1차원밖에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2차원을 가려면 지금 여기에 있는 CA라든가 이런 것들 2차원, 3차원은 같은 계열입니다. 2차원이나 3차원은 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쭉 하면 아주 뭐 거의 그 완벽하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들을 아주 그냥 일부교인하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오늘 이 열교환기라는 것도 이 기계장치, 수많은 기계장치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고려를 하고 풀어가는가를 하나의 예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툴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쓰겠지만 이런 맵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기계장치 설계하는데 또 예를 들면 최적화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로서 제가 한번 열교환기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열교환기는 먼저 보면은 우리 기계장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전부가 뭐냐면 기계장치는 에너지가 돌아야지 뭘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가만 에너지를 안 넣으면은 자동차는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게 이제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막 그 에너지를 돌려가지고 축일도 얻어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를 100을 받으면은 축일로 뽑아내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 축일로 뽑아낼 수 있는 건 40%밖에 못 뽑아내요. 그럼 나머지 60%를 어떤 식으로든 배출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인간도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그 기계장치는 지금 열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가 1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1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지금 맥시멈 한 40에서 50%입니다. 그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또 다시 그래요. 근데 이제 조물주가 만든 기계장치가 사람입니다. 사람. 동물인데 이 동물은 한 100을 받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1로 얻어내는 게 맥시멈 지금 현재 한 60%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40%는 전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할 때 먹었는데 2000칼로리를 드셨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거는 그 중에 6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든 땀으로든 우리 배설로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열 에너지로든 어떤 식으로든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기계장치도 에너지를 받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를 변환시키고 나머지를 버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부가 주고받는 게가 대체를 보면 다 그 열 에너지로 받아요. 뭐 에너지를 기계장치에서 받을 때는 전기 에너지로 받을 수도 있고 열 에너지도 받을 수 있는데 버리는 건 반드시 열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침에 먹은 식사도 그 식물이나 뭐 여러 가지 고기를 먹었겠지만은 결국에 버릴 때는 전부 열로 버려요. 뭐 푸하는 것도 다 열로 버리고 땀으로 나오는 것도 열로 버리고 우리 몸에 35도를 누지시는 것도 전부 열인데 이 열을 받고 열을 버리는 것들이 전부 이제 열교환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우리 기계장치 보고 포크레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크레인 여러분 막 움직일 때 보면은 저게 뭐 그냥 기름만 넣으면 막 그냥 다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 포크레인 기계장치 안에 열교환기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렇게 안 들어가면 저 포크레인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자, 이게 우리 기계장치는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들어올 때는 꼭 필요한 건데 돌아가지고 1에너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남는 거는 빨리 버려야 돼요. 배출을 안 하면 아까워가지고 그게 배출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기계장치를 망가뜨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음식물을 먹고 야 이거 60%밖에 못 먹으면 40%가 아까우니까 이거를 안 버리겠다고 배변을 참고 오줌을 참고 이러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거든요. 기계장치는 에너지가 잘 들어오기도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에너지는 빨리 버려야 돼요. 이 에너지를 제대로 못 버리게 되면은 기계장치가 녹아버립니다. 자, 여기에 붙어있는 열도항기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저 안에 있는 엔진이 눌어붙는다든가 엔진에 있는 오일이 탄다든가 자동차의 마모가 심하게 인다든가 뭐 오만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기계장치의 내부선이 뭐 직결되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열도항기가 잔뜩 들어있어요. 자, 이런 열도항기를 어떻게 잘 설계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저런 기계장치 중에서 열도항기를 한번 설계해봐라고 미션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할 건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먼저 일단 뭐 한번 돌려보자. 프로그램에 열도항기 전용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일단 열도항기라는 다이나믹을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교수님들이 이대로 중요한 것들 없애버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레코멘드 하기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지름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이나믹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급해가지고 일단 전용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돌리면 계속 헛발질을 해요. 다행히도 전문가를 안 만나고 뭐 기계 해가지고 비전문가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면은 그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도 못한 상태에서 뭐 무조건 우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은 임자를 제대로 만나면 그냥 완방에 깨져버려요. 완전 기계장치를 뜬맘으로 설계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대학 주변에 있는 회사에 가보면은 거의 현장에서 설계하는 분들의 거의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없으니까 그 얘기하죠. 거의 90%가 수업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장치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계장치 돌아가는 거 신기해요. 다만 돌아가기는 하지만 내구성이 제대로 설계하면 예를 들면 10년 쓸 거를 이건 한 2년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도 뭐 저걸 하겠죠. 자, 이런 경우를 내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오다를 때리니까 빨리 뭐 기한 내에 뭘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대충 그리고 하니까 이게 참 여러분 알다시피 비주얼이 무서운 게 있잖아요. 이 무식한 사람들, 이 제대로 모르는 비전문가들 사이에는 비주얼이 최고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A라는 회사가 군납 탱크에 들어가는 바퀴를 설계하는데 탱크에도 타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어. 탱크의 궤도에 타이어가 붙어 있는데 이 타이어의 고무가 뭐 조금만 달리면은 그 아스팔트에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찌그러지고 막 해가지고 데포메이션이 생겨가지고 금방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무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빵 듯이 붙는데 이게가 제대로 경화라는 게 있어요. 경화를 제대로 못 시키면 중간에 거는 강도가 약하고 끝에 거는 강도가 세고 막 이러다 보면 균일을 하지 못하니까 탱크를 가지고 예를 들면 탱크가 보통 시속 한 30km인데 속도 내가 70km 달리면 타이어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타이어를 만들 때에 그 안에 있는 가왕되어 있는 그 고무를 갖다가 잘 섞어가지고 경화를 잘 시켜야 돼요. 균일한 온도에서. 그렇게 해야지 탱크 바퀴가 이 가속을 하더라도 아무 그 없이 잘 버텨갑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 회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이 군납으로 납품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칠성사업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에다 군납을 납품하려면 반드시 그 밀리터리 레귤레이션을 만족해야 되고 그거를 승인해준 그 기관이 있어요. 그걸 통과 못하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없다고 설명해도 거기서 그걸 의거리 안 하다가 제가 이제 그거를 하도 그 업체가 아까워가지고 저한테 그거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림을 이쁘겠다 그래가지고 줬더니만 그냥 그날 당일날 나가지고 완방으로 패스했다고 저한테 하고 식사를 사더라고요. 이 비주얼이 갖는 왜냐면 그
그 칠성사업단에 있는 관계자가 그 그림을 보고, 아니, 그쪽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아니, 그림을 보니까 균일한 온도가 다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 맞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패스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주얼이 또 무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가 이렇게 또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기계 장치를 설계하고, 이 끌고 가려면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이나믹을 정확하게 알고, 불필요한 인자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최소한의 인자를 끌고, 여러 가지 툴, CFD라든가 CFX, 여기 마이다스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과를 해석해내면은 정말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다이나믹과 관련되는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연료체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전공이 기계공학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열이나 유체 쪽은 특히 유체에서도 이제 공기와 관련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눈에 보이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까 뭐 이 문짝 찍으듯이 눈에 보이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개념으로도 배워가지고 해볼 수 있는데, 이 유체 중에서도 공기와 관련되는 거라든가, 물은 좀 눈에 보여요. 근데 이제 공기라든가 열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이나믹을 이해하려면은 정말 관련되는 이론들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열병환기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열병환기가 열유체의 가장 기계장치에서 많이 쓰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다이나믹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열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 유체와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50분 내에 다 소개할까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아는 수준에서 최대한으로 여러분한테 어젠다만 던지고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자, 열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열하고 온도가 같습니까? 자, 온도가 높은 놈은 열이 많고 온도가 낮은 놈은 열이 작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한 반 정도 맞아요. 반은 틀려요. 내가 대표적으로 그 사우나, 여러분들 뭐 피곤하면 사우나 탕에 가는데, 사우나 탕에 가가지고 열탕이라는 데가 보통 온도가 42도 좀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우나실에 딱 들어가면 온도가 88도에서 많이 올라갈 때 한 99도까지 올라가요. 자, 열탕에 42.5도 되는 열탕에 들어가가지고는 2분을 못 견디는데, 사우나탕에 가가지고는, 사우나실에 가가지고는 한 40분씩 견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운동도 막 하더라고요. 자, 온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기서는 그렇게 오래 버티고 있으면, 열탕에서는 들어가면, 뭐, 노인분들은 시원하다 그러지만, 젊은 사람 들어가면 박혀나오고, 뜨거워.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튀어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열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열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못 견뎌요. 우리 몸의 온도는 31.5도 아니에요. 근데 물의 온도는 42.5도니까 그 열이 타고 돌아가지고 우리 몸이 못 견딘다. 그대로 버티고 있다 보면 안에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온도 차이가 이렇게 남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과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열과 온도가. 그래서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는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높으면 열이 많고,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열이 낮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대전제가 뭐냐면 같은 물질일 때 그래요. 물질이 다르면 안 돼요. 사우나는 공기고 열탕은 물이거든요. 자, 물과 공기인데 같은 온도가 그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열의 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열용량이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과 관련되는 설계를 할 때 저 열용량이라는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하도 하니까. 이 안에 있는 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물이 열입니다. 열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차 있는 게 열이에요.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물의 수위는 우리가 온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통의 사이즈 있죠. 통의 밑판의 사이즈. 이게 열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A통은 똑같은 수위를 하더라도 안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죠. B는 적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열 영향이 큰 놈은 같은 온도라도 굉장히 많은 열을 갖고 있고, B라는 놈은 같은 수위를 하더라도 열을 적게 갖고 있죠. 자, 공기는 물하고 아까 사우나탕하고 열탕하고 했는데, 공기는 저기 있는 B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A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물과 공기는 만약에 같은 온도대라면 어마어마하게 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열과 물 온도와 이 열 용량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온도 관련하면 수위와 관련돼 있고 열 용량은 사이즈가 이렇게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계장치를 설계할 때 열이 막 주고받잖아요. 열을 주고받을 때 꼭 온도하고 열 용량을 꼭 따져봐야 돼요. 자, 근데 열은 있잖아요. 반드시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게 되냐면 수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수위가 높은 데서. 수위가 낮으면은 수위가 낮은 쪽, 높은 쪽에 있는 놈이 반드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열이라는 놈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해놓고 물어봅니다. 열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야 하고, 열이 많은 데서 열이 적은 데로 흐른다. 틀린 얘기죠. 열이 많은 데서 열이 적은 데는 틀린 얘기. 수위가 높은,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열이 흐른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도와 열과 열 용량의 관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앞으로 열과 관련되는 것들을 설계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열이 우리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기계장치를 내가 열병기라고 말을 하지만 기계장치를 여러분 설계할 때 대체로 냉각 관련한 쪽에 설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각 관련한 쪽에. 자, 그럴 때 기계장치에서 나는 열을 밖으로 배출을 해야지 기계장치 잘 돌아가거든요. 어떻게 배출할 것이냐. 그러면 기계장치 안에 있는 열을 끄집어내야 돼요. 자, 이렇게 열을 끄집어낼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밖에 있는 공기하고 기계장치 안에 있는 열하고가 제대로 나오려면 항상 이놈들은 어떠냐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같은 양을 교환해요. 같은 양. 예를 들면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쑥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만큼 낮아지는 것만큼 이놈은 요만큼 올라가요. 자, 기계장치 안에서 열이 빠져나올 때 있죠. 밖에 있는 공기가 온도가 낮으면은 기계장치에서 열이 빠져나오겠죠. 나오는데 밖에 있는 공기가 만약에 열이 빠져나와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기계장치하고 온도가 같아지면 그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연료량이 높은 데서 열이 빠져나와가지고 연료량이 작은 데로 쑥 들어가 버리면 연료량이 작은 데는 똑같은 열이 들어가도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 그 연료량이 큰 놈은 열을 빼도 온도가 적게 떨어져요. 자, 우리 기계장치에서 그 안에 어떤 파트에서 열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이 열을 빨리 식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이 빠져나올 때 공기로만 열을 빼면은 이놈이 어떻게 돼요? 빨리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놈하고 이놈의 온도가 같아지면은 그다음부터 열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기계장치에서 열을 식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기가 안 되니까. 열량이 큰 놈을 투여해야 돼요. 열량이 큰 놈을 투여하면 온도가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 열이 이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넘어온다고. 그 방법이 뭐겠어요? 물로 식히면 물로. 공기로 안 되면 물로 식히면 빨리 식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 기계장치에서 열이 시골에 가면은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가 절박을 올라가다가 오버히트 해가지고 열이 푹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엔진이 물을 붓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겨울에 가가 물바켓에 물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른들이 와가지고 경운기 엔진을 가서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을 붓는 이유가 뭐냐면 공기는 벌써 엔진 주변에 엔진에서 나오는 열이 조금만 열이 나오더라도 공기 온도는 푹 올라가가지고 엔진에서 열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부으면은 그 물은 공기보다 열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엔진에 있는 열을 어마어마하게 뺏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장치가 냉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 열용량의 개념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가지고 나중에 꼭 설계를 해 주십사. 이게 이제 이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 여기에 있는 고온의 이제 유체가 그렇고 저온의 유체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엔진에 들어가는 뜨거운 오일이고 이게 이제 밖으로 흐르는 냉각수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열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이놈은 열이 빠져나오는 거 식죠. 이놈은 온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온도는 이쪽으로 떨어지고 이건 올라가는데 이 중에서 두 유체 중에서 어느 놈이 열량이 크겠어요? 저 빨간 놈이 열량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놈이 똑같은 열이 빠져나오더라도 온도가 적게 떨어지죠. 근데 이 파란 건 어떻습니까? 많이 온도가 많이 변하죠. 이거는 열량이 작은 놈이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 기계장치에서 이쪽에 냉각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유체를 뭘 흘려야 되겠습니까? 저 열량이 높은 놈을 흘려가지고 기계장치 냉각을 빨리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 냉각 기계장치에서 냉각을 하고 뭘 할 때에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기계장치에서 열용량이라는 개념을 열과 관련됐을 때 여러분이 꼭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 열용량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 있는 유량하고 있죠. 여기서 유량하고 이 관의 사이즈인데 저희 열용량을 많이 늘리려면 열용량에 미치는 인자가 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 인자를 잘 컨트롤해가지고 C를 최대한으로 크게 올려봐야 돼요. 이 세 개를 이거는 밀도고, 요거는 관의 사이즈고, 요거는 관에서 흐르는 유체의 속도고, 요거는 비열인데 비열은 뭐 제가 갖고 있는 그 물성칠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건 이제 세 개, 두 개인데 특히 밀도는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요 단면적하고 속도인데 A 유체하고 B 유체에서 내가 공기로 냉각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 뭐 물도 없고 나는 기계장치에서 냉각을 공기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 열량을 높이려면 공기의 속도를 이놈을 크게 해줘요. 이놈을 크게 해주면 이 C가 커져요. 아니면은 이 단면적을 크게 해주든지 단면적을 크게 해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이 만들어 놓은 우리 열교환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기계장치에서 여러분들 이 자동차의 라제타입니까? 라제타가 왜 이렇게 배치되어야 되겠어요? 라제타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부딪히면 라제타가 먼저 나가는 고장이 나잖아요. 근데 라제타 있죠? 여러분 대량 생산을 하니까 라제타 고장 나면 한 20만 원, 30만 원이 교체가 되는데 저거 내가 프로토타입을 만들려면 저 라제타 있죠? 하나가 한 4천만 원 갑니다.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기계장치. 내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라제타가 아니라 내 혼자 독자 설계해가지고 라제타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 목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시죠. 이게 한 4천만 원 납니다.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그 자동차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엔진 맨 앞에 딱 설치대가 조금만 부딪혀도 저 라제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싼 걸 일단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엔진에서 나오는 이 열을 갖다가 식히는 과정에서 이걸 빨리 식혀야 돼. 그래야 엔진에서 저게 오버히트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이걸 빨리 식히려고 하는데 라제타 주변에 공기밖에 없어요. 저거는 물로 교체하면 되는데 아까 내가 연료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연료를 높이려면 이걸 물로 하면 되는데 뭐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어떻게 물로 뿌릴 수가 매일 없잖아요. 공기밖에 없다. 자, 이게 공기면은 공기는 연료량이 있죠. 물에 비해서 연료량이 10,000분의 1로 작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료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면적을 넓히고 속도를 키우라 그랬죠. 그럼 면적을 넓히는 건 어떻게 해요? 물은 요 관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면적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흐르는 연료량을 넓히는 물이 흐르는 옆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쪽에 공기가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잖아요. 이만큼. 그죠? 이렇게 넓어지니까 라제타는 결국에는 저렇게밖에 설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이제 연료량이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연료량이 제대로 안 되면 속도를 높여요. 속도를. 이렇게 팬을 뒤에 있는 팬 있죠.
팬의 속도를 높이면 엔진이 냉각이 잘 됩니다. 자, 이게 연용량과 다 관련이거든. 여기 있는 이것도 이게 어떻게 가냐면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 과열기입니다. 과열기. 자, 과열기는 뭐냐면 수증기를 또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럼 발전소 보일러에서 석탄을 떼가지고 열이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열이 빨리 들어가게 하는 건 여기 있는 열이 이렇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공기 아닙니까? 공기. 온도는 높은데 공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많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연료량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증기가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옆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면적을. 만약에 내가 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 물 방향으로, 튜브 방향으로 공기를 흘린다 그러면 면적을 넓힐 수 없잖아요. 대각선으로 해야지 면적을 넓힐 수 있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넓히고 속도를 자유롭게 끌고 가겠다고 저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이나믹을 모르고 저걸 쳐다보면은 계속 엉뚱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장치가 엉뚱하게 또 설계가 돼요.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이게 냉각탑 아닙니까? 냉각탑도 저렇게 설계하는 이유가 바로 연료량을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연료량이 높아야지 온도가 잘 안 올라가고 밖에 있는 열을 잘 빼고 잘 넣고 한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 이제 뭐 여기 내가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마이다스에도 보니까 그 CFD로 이렇게 모듈을 개발했더라고요. 그 개발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열병기에서 있잖아요. 저 효율을 높이려면은 아까 이제 그렇게 배치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서 이게 기계장치고 밖에서 이제 흐르는 유체인데 요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열저항이 존재해요. 그 열저항 중에 크게 기여하는 놈이 뭐냐면 열전달계수 요 H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저게 이제 뭐 웬만한 것들은 테이블에 제시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기계장치가 좀 복잡해지고 사이즈가 작아지면 저 H가 웬만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CFD를 가지고 저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 계산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값이 주어지면은 엑셀로 계산하시고 저 값이 안 주어지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 전문 소프트웨어를 써야 됩니다. 뭐 마이다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 솔루션을 써가지고 이 H를 알아야지 여기 있는 열저항을 알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열교환을 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H에 미치는 인자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뭐 유체의 물성값, 기하, 형상, 유동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려면은 CFD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 CFD를 안 하면 저거를 다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저런 것까지 다 끌고 가겠다 이러면 CFD를 하고 저게 만약에 어떤 뭐 책에 이렇게 있는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저걸 내가 내 케이스하고 비슷한 걸 찾았다 그러면 굳이 CFD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엑셀 아니면 뭐냐면 저 아까 얘기하는 그 매트랩 이용해가지고 해석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테이블을 주어졌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기계장치가 좀 복잡해지면 이런 테이블에 얻을 수 있는 H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CFD로 가야 돼요. 자, 그 CFD가 흐르는 방식이 어떤 CFD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겠지만 전문 소프트웨어는 이런 맵으로 해서 이 H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이나믹을 아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이 안에 뭐 유체를 이렇게 할 때 이게 경계층 유동 생기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이나믹을 알아야 되는데 뭐 그냥 제가 이걸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H를 구하면은 그 H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CFD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루든 간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캐드 있잖아요. 캐드가 아까 우리 카티아를 베이스로 하는 뭐 요새 뭐 솔리드웍스라든가 뭐 인벤트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 형상을 떠가지고 그 형상을 CFD에 넣어서 메시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이 메시지를 해가지고 솔브에 넣어서 이제 그림을 우리가 결과를 얻어내죠. 이 솔브 안에 아까 얘기하는 그런 다이나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저 다이나믹을 굳이 저렇게 구한다는 정도만 알지 저를 자세히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이제 프리 프로세서라고 그러는데 이 전체적으로 프리 프로세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배우는 여러분이 자신 있는 카티아, 솔리드웍스, 인벤트 여러분이 자신 있는 캐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떠가지고 메시지 제너레이션해서 솔빙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 이제 해석이 되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팬에서 구해지는 이게 냉각팬 있죠, 냉각팬을 설계하는 건데 조금만 이것들에 관련된 이게 아마 마이다스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요즘에는 너무 소프트웨어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똑똑한 분이니까 15분만 배우면은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툴을 금방 아마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얻어서 이게 유동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난류는 이렇게 생기는구나. 옛날에는 이거를 전부 이렇게 비디오로 보였거든요. 이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다 보잖아요. 보니까 유동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옛날에는 이거를 미국에서 옛날에 우리 컴퓨터가 없을 때는 미국에서 이거 다 실험했던 것들입니다. 이 사진이. 이런 것들이 전부 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금방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전부 소프트웨어에 의한 결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까 있는 H를 증가시키는 방법들을 오만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안에 나선 구조에 띠를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루브를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열저항 계수 H 있죠. 그 H를 크게 하면은 무조건 열저항 계수가 줄어들면서 열교환을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여러분한테 열교환이라고 얘기하지만 기계장치의 냉각. 요새 여러분들 컴퓨터, IT가 많이 발달되면서 사이즈는 작아지고 면적은 좁아지고 열은 많이 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를 제대로 제대로 제거를 못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도체의 제일 핸디캡이 뭐냐면 150도 넘어가면 뻑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150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냉각을 시켜줘요. 그걸 이제 공기로 가지고 냉각을 시키든 물로 냉각시키든 어떻게 냉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냉각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온도를 높이지 않고 영향을 높여가지고 최대한으로 온도를 낮춰서 열을 제거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열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항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열전달 계수 H인데 그 H를 줄이는 방법을 그 값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데 값이 안 주어지면 결국 CFD 방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이게 이제 전부 이 CFD를 가지고 했는 열병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열병기 산업체에서 많이 쓰는 열병기가 슈렌 트부타입니다. 이것들 이 CFD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런 그 값들이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실험을 통해서도 나오지만은 이게 대부분 CFD로 대부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가지고 이제 설계에 다 바로 이용해서 쓰는 거죠. 이런 것 관련된 자료들이 다 실험을 통해서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행 열병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열병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끌고 가는 이 열병입니다. 근데 요즘에 아까 그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특히 기계장치가 움직이는 기계장치는 사이즈를 크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무겁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하면서 사이즈를 작게 해야지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이 열교환은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필요한데 무겁게 할 수 없고 그 다음 가볍게 해야 되고 사이즈 그 안에 공간 제약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판행 열병기 같은 효율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써서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설계할 때 아까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쭉 설계를 하죠.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설계를 쭉 합니다. 뭐 설계 자료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전부 아까 있는 CFD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자료를 얻어서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유저들은 이 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컬리션 벡터 같은 것들을 찾아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제공되는 게 실험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CFD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즘같이 이렇게 설계를 잘하는 요게 뭐 그림은 크지만 실제 요 사이즈는 3cm, 4cm 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잘 브레이징을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이 고속 전철에 들어가는 여기 전동기 있잖아요.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저 냉각을 안 해주면은 금방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여러분들 이 고속 열차 타보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고속 열차가 그 빠른 속도로 정거장에 와 푹 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설 때에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있어요. 디스크 브레이크를 꾹 잡으면 디스크 브레이크가 순간에 싹 녹아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마찰될 때문에. 그래서 그냐면 역발전을 시켜가지고 중간에 속도가 어느 정도 뭐 0.1m/s 이렇게 낮아졌을 때 디스크 브레이크가 작동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고속열차가 들어가지 여기에 와갖고 웃을 때 삑 소리 나죠? 처음부터 삑 소리 안 납니다. 삑 소리 날 때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가 작동해요. 그래도 디스크 브레이크가 녹을까 말까 합니다. 열 때문에. 그전에는 전부 역발전을 시켜서, 해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고속열차나 이게 변전소거든요. 요새 이제 전압 변경을 하는데 이게 완전 냉각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뭐 전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들어간다. 자, 그 개념 안에 연령명이라는 개념이 크게 작동한다는 거. 이런 것들, 뭐 내가 더 많은 다이나믹과 관련되는 인자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상 뭐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오늘 열과 관련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열하고 온도하고 열 용량의 관계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십사 하고요. 뭐 그거를 계기로 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열과 관련되는 연료체와 관련되는 기계장치를 설계할 때는 꼭 다이나믹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중요한 인자들, 불필요한 인자들 적절히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CFD라든가 뭐 아니면 매틀랩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기계장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냥 맛백으로 열용량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다이나믹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대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시간이 좀 넘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좀 더 재밌는 테마를 가지고 이게 본래 6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강의인데 오늘 짧은 시간 1시간 동안에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반드시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게 현장에서 이렇게 엔지니어로서 많이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 좋은 기계장치를 설계하면서 이 다이나믹을 이해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정말 그 소프트웨어들은 잘 다루는데 좋은 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머리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운반 결과를 얻어서 장치를 제대로 설계 못하는 이런 경우를 내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이나믹을 이해하고 하자. 툴은 많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 뭐 최대한도로 다이나믹을 이해하는 방법에서 적은 인자를 끌고 가고 그래도 안 되면 인자 늘리되 CFD나 뭐 CAE라든가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기회장치를 설계하는데 여러분이 큰 기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 많은 인자 중에 연령량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좀 얘기가 좀 학문적으로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 재미없는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